이게 대체 뭐예요, 어머니? 보면 모르겠니? 효도 계약서다. 효도 계약서요?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세요. 말이 안 되면 어쩔 거니? 우리가 우리 돈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진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과 저희 대화는 점점 격해져 갔습니다. 이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들과 아이의 연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저는 그 일을 저질러 버린 것이니까요. 물론 아들이 정신을 차리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화를 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눈치였죠. 며느리도 그 옆에 앉아서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혼잣말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어머니가 아들에게 효도계약서라는 것을 내밀었고 이에 어이없어하는 아들과 며느리인데요. 오늘은 부모 살림 다 거덜내려 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다는 박성자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7이 되는 박성자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집안 사연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또 특히나 위로를 받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연을 쓰면서도 그동안 참으로 고민도 많았고 또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바라건대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함께 저희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지만 상황이 참으로 녹록치 않았고 또 남편이 인테리어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키우기보다는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들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과묵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일을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늘 잘 듣고 공부도 곧 잘하던 그런 아이였죠. 그렇게 성장을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아들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며느리감을 데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생기발랄하고 밝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밝은 느낌만큼이나 살뜰하게 다가오는 것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승낙하게 되었고 모든 것은 일사천리였죠.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이후 사뭇 많은 것들이 변해가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거 다리미 안 쓰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종종 쓰는 건데 왜 그러니 세아가? 저희 집에 다리미가 고장이 났는데 새로 사려니까 너무 비싸지 뭐예요. 그래서 중고라도 찾고 있었는데 어머니 집에 다리미가 2개 있길래 물어봤어요. 아, 그러면 그거 가져다 쓰려무나. 가끔 쓰는 거고 나는 내가 쓰던 게 편하니까. 처음에는 이런 며느리의 모습이 알뜰살뜰해서 좋아 보였습니다. 요즘에 돈만 쓰기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조금 궁색할 수는 있어도 알뜰살뜰 아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이런 모습들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러려니 이런 생각을 했었죠. 또 제가 시어머니가 된 입장이고 며느리가 또 저희 아들이랑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아들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느리와 처음으로 함께한 명절 설날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이 출가하고 나서는 조촐하게 명절을 보내는 것이 익숙했지만 처음으로 아들네가 찾아오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힘을 좀 썼습니다. 각종 전이며 또 소고기도 준비를 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삼계탕까지도 열심히 해놓았죠. 준비를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한참 걸렸지만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할 모습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이 되어서 며느리와 아들이 찾아왔죠.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며느리는 제 음식을 정말 좋아하더군요. 어머니, 이거 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무 맛있는데요? 아, 그래. 다행이구나. 이거 좀 싸가거라. 혹시 조금 더 싸가도 돼요? 저희 어머니 드리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이야기가 더 반가웠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도 갸륵했고 또 제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다니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생각보다 아들네는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왜 벌써 가니? 이제 장모님 댁에 들렸다가 저희도 좀 쉬고 일할 게 있어서요. 일이 그렇게 바쁘니 아시잖아요. 요즘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쉽지 않아요. 계속 무한 경쟁이에요. 아들의 말에 저는 아쉬웠지만 또 요즘처럼 경쟁이 심한 시대에는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캐리어에서 반찬통을 꺼내 음식을 담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온갖 반찬을 싹 쓸어 담더군요. 김치까지도 거의 반절을 가져가는데 솔직히 속으로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아련히 잘 싸줬을 텐데 며느리는 저에게 묻지도 않고 냉장고를 싹 다 뒤져가며 먹을 만한 건 전부 다 챙겼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이 많이 먹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먹을 양을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자 음식의 절반은 사라졌고 또 설거지 거리만 잔뜩 남아있더군요. 저는 다소 속상하고 허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너무 음식을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당신 음식 맛있다고 하면서 먹었으니까. 그거면 됐지 뭐. 그래도 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음식 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가네 뭐네. 우리 나이에 따지는 것도 그렇고. 뭐 우리 아들도 잘 먹을 테고 사돈네도 잘 먹을 테니까 좋은 일이지 뭐. 그런가요? 그래도 좀 그렇네요.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찝찝하고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깝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건 좀 선을 넘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있었죠. 하지만 정말 남편의 말처럼 음식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쪼잔해 보일 것 같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점점 며느리의 빈대근성은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종종 저희 집에 찾아오면 항상 빈손으로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 이거 홍삼 아니에요? 그래, 그거 선물로 들어왔는데 좋은 거라고 하더구나. 이거 몇 개 가져가도 돼요? 몇 개, 그거 몇 개 가져가서 어디다 쓰려고? 요즘 남편 기력이 허한 것 같아서 좀 먹여볼까 해서요. 병식이가 몸이 요즘 안 좋든? 아무래도 회사에서 일하는 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몇 개 가져가지 말고 다 가져가서 먹으려무나. 어머님 거는요? 우리야 뭐 아픈 데도 없고 또 선물 들어오면 그거 먹으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내세워서 뭐가 필요하다 말다 그러는데 딱 잡아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야박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순순히 저희가 먹을 건강식품 같은 것들까지도 며느리의 손에 들려보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사돈댁의 생일이 되어서 한번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서 식사를 하면 되는데 직접 이리 음식을 차리시고
그래도 직접 한 번은 제가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렇게 사돈댁은 친절하게 저희에게 음식들을 차려주었고 생일 케이크까지 놓고서 축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선물로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가 산삼과 함께 몸에 좋다는 상황버섯 등을 준비해서 주었죠. 고가의 선물이었지만 그래도 사돈댁에 처음으로 방문한 것이었고 또 음식 대접을 받는 만큼 이 정도 선물은 준비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준비를 하셨대요. 그래도 빈손으로 올 수가 있나요? 산삼이랑 버섯 다 몸에 좋은 것이니까 쓰시더라도 꼭 챙겨 드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몸을 챙기는 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챙겨주시네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돈의 남편 같은 경우 10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적적하게 지내는 시간들이 많을 것이란 생각에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리저리 모임도 하고 예상외로 아주 바쁘게 지내는 것처럼 들렸어요. 생각보다 잘 지내는 모습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다과를 먹는데 집 구석에 놓인 홍삼 세트가 보이더군요. 예전에 제가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에게 보냈던 것과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며느리가 아들한테 먹여보고 좋으니까 자기 엄마한테도 선물을 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자꾸만 집안 곳곳에 눈길이 갔는데 예전에 제가 주었던 다리미 같은 것들도 사돈댁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쯤 되니까 우리 집에서 물건들을 가져다가 사돈댁에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잃고 또 엄마 혼자서 사는 것이 힘들어 보여서 그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사는 집과 가구를 보면 사돈댁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지만 그래도 또 이게 딸아이의 심정으로는 부자이든 아니든 간에 또 다른 느낌이 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대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죠. 남편이 간단하게 식당에서 먹으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했지만 또 사돈댁에서 얻어먹은 것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 며칠 전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집에서 쉬고 있어서 며느리가 병간호를 가야 한다고요. 그리고 아들은 출장을 가야 해서 이번 생일은 그냥 선물을 보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소 아쉬운 그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돈이 아프면 뭐라도 좀 챙겨서 가져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는 것이 오지랖이라며 더 부담 주는 것이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일날 마침 시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음식을 싸서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사돈댁에 반찬 좀 가지고 가겠다고 문자를 남겼죠. 일전에 한 번 갔던 터라 그래도 가는 길은 수월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바리바리 음식을 싸들고 어딘가 가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돈이 빠르게 쾌차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사돈댁이 있는 고급 아파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집도 못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사돈댁은 상당한 부자라는 것이 아파트 전경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결혼을 할 때 사돈댁이 좋은 집안이었다는 것도 결혼을 승낙할 때 분명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었죠.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1202호라는 숫자를 보고서 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디 나갔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 워낙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링게를 맞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입원까지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는 그런가 싶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아들이 안 받으니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통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싸온 음식을 어쩔까 고민을 했죠. 저는 일단 다시 내려와서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일단 혹시나 해서 경비실에 물어보면 알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1202호 사돈되는 사람인데요. 혹시 1202호 사람이 없던데 어디 가신지 아시나요? 경비실에 이런 걸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실에서는 의외로 알고 있더군요. 1202호 사모님이요. 며칠 전에 어디 가시는 것 같던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나갔다고 한다면 병원에 입원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하지 않았나 싶기도 했고요. 애써 여기까지 왔지만 일단은 되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려고 천천히 근방으로 나가 택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 잡히질 않더군요. 그렇게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좀 지치기도 했고 또 화장실도 잠깐 들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 들리게 되었죠. 저는 차를 한 잔 시킨 뒤에 화장실에 다녀와 오랜만에 카페에서 차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익숙한 차 한 대가 보이더군요. 아들 차와 똑같은 차가 천천히 서행을 하면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아들 차와 같은 기종이 한두 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문득 그냥 직감적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급하게 다시 사돈댁이 있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트렁크에서 캐리어 서너 개를 꺼내는데 병원을 다녀온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사돈도 선글라스까지 끼도 있었고 며느리도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더군요. 저러고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순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몰래 여행을 다녀온 것이라는 것을요. 확실히 멀리서 지켜보니 기분 좋았는지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음식들이 참으로 뭐랄까요? 저의 멍청함 때문에 수치스럽게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죠. 아마도 사돈과 아들 부부는 놀러 갔다 온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놀라간 것 자체가 그렇다기보다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저를 속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거기 더 서서 멍하니 있어봤자 저만 처량한 신세가 될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확인해 봤는데 여전히 제가 부재중 통화를 남겼던 것에 대해서는 답장이 오지 않은 상태였죠. 아마도 여행을 갔다 오느라 정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어디니? 사돈댁에 들려서 음식 좀 주려고 하는데 아플 땐 잘 먹어야 하니까 내가 음식을 좀 해다 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러자 이번에는 금방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엄마가 지금은 몸이 좋아지시고 있고 오늘 병원에 가서 하루 정도 입원하실 거라고 들었어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어머니. 이렇게 문자가 온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참으로 능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번에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보았습니다. 얘야, 출장 갔다던 일은 어떻게 됐니? 별일 없는 거니? 물론이죠, 어머니. 잘 끝내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저는 아들의 거짓말에도 기가 찼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본 것은 제가 헛개비를 본 것일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헛개비를 본 것이라면 더 나을 것 같았죠. 그랬다면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느새 그 생각만이 맴돌았어요. 제가 막 그렇게 뭔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러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서 피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그것이 마음대로 되질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심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태로 혼자 끙끙 앓으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힘든 일이었고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같은 상황들이 여전히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는 더 대놓고 찾아와서 각종 음식이며 과일이며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만 사다 놓으면 나만 하는 것이 없었죠. 전자제품이든 혹은 다른 음식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쌀은 안 가지고 가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죠. 심지어 아들은 찾아와서 자꾸만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뭐 때문인지 알 수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들의 입에서 돈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물론 애초에 아들에게 돈을 물려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땅이었는데요. 원래 아들에게 증여를 통해서 지방에 사뒀던 땅을 주려고 저희 부부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걸 좀 빨리 줄 수 없겠냐며 재촉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뭔가 미심쩍기도 하고 찝찝했습니다. 벌써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아들과 며느리인데 계속해서 땅을 빨리 달라고 하는 모양새가 제 마음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제가 그 이야기를 굳이 하지는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야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알겠다고 덥석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제는 아들네 부부에게 저희는 완전히 음식이 나오는 자판기, 돈이 나오는 통장, 이런 것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은 저희 집안의 제사도 참여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들은 장손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제사를 안 지내는 집도 많고 또 저도 그렇게 그것을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 달랐어요. 남편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어떻게 될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자신이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기본 전통이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들도 마땅히 존중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래도 제사를 지내긴 싫지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제사에도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죠. 회사 일이라는 핑계는 정말 만능이었습니다. 늘 일이 바쁘고 출장이 있고 이런 식이었죠. 저는 그때마다 과거의 그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생일날 아들이 장모와 함께 몰래 여행을 다녀왔던 사건 말이죠. 그건 계속해서 트라우마처럼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더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 부부가 저희와 사돈을 모시고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좋은 리조트를 잡아놨다고 하면서요. 일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에 저는 딱히 내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남편이 내심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하게 된 여행은 의외로 좋았습니다. 저도 서운하고 또 마음 속에 삭힌 부분들이 있었기는 했지만 그냥 참고 넘기는 게 서로를 위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요. 남편에게 그날 일을 굳이 말하지 않은 이유는 남편까지 그 일을 알게 되어서 괜히 역정을 내거나 마음의 상처를 안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동해를 구경하기도 하고 또 한참이나 해안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조개구이들을 먹었는데 상당히 맛있었고 기분도 좋았죠. 또 계산도 사돈댁이 해준다고 해서 감사히 먹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저희는 각자 예약해 둔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묵는 숙소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는데 바다 전경이 보이는 뷰가 아름답고 운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 시간이 지났을 무렵 숙소에서 나와 아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방은 6층이었고 아들 방은 5층에 있었는데 잠깐 이야기 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마음도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고 혹시나 그 일에 대한 제가 모르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 제가 본 사실이 맞다면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아들이 이제부터는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거짓말을 차라리 하지 않고 반성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방에 없는 듯 했습니다. 노크를 해도 따로 대답이 없더군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중이더군요. 저는 그래서 리조트 4층에 위치한 공용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이곳 리조트 같은 경우 4층의 뷰가 좋은 쉴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카페나 편의점 같은 시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잠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아들에게 그간 내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모른 척하고 넘어갈 테니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페 저 귀퉁이에서 창밖을 보면서 바깥을 바라보며 통화를 하고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모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도대체 누구랑 그렇게 전화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카페 라운지에 들어가서 아들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데 아들의 통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아, 모르겠어. 노인네들이 돈을 줄지 모르겠네. 아니, 당장 아버지가 주시겠다고는 했는데 그거 현금화 시키는데 시간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리고 그 돈으로 장모님이랑 집을 합치기로 했는데 뭐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집도 넓어지고 훨씬 큰 곳으로 갈 수 있을 테니까 좋을 것 같아. 저는 아들의 통화를 듣고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 현실인지 잘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결혼을 처음 할 때 돈도 아낄 겸 그리고 아들네 부부가 돈도 모을 겸 해서 저희랑 같이 사는 게 어떻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사코 반대를 했었죠. 자신들이 이제는 알아서 살아야 할 때라면서 반대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는 사돈댁과 집을 합쳐서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와는 전혀 어떤 상의도 없었고 또 언질도 없었습니다. 물론 다 큰 성인이고 자기가 살 방법은 자기가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이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왜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그렇게 빨리 원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사돈댁과 집을 합칠 때 최고급 주택으로 들어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았죠.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차마 듣지 못할 걸 들을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도 충격이었죠.
당연히 부모님보다는 장모님 댁이지. 돈이 훨씬 많잖아. 그쪽에 줄을 서야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우리 부모님 아무것도 없어. 거기 붙어서는 평생 떡고물 하나도 못 먹어.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놓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모르는 사람들과 있는 공간이라지만 부끄럽지도 않은가 싶었습니다. 저런 불효막심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보고서 저는 제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혹여나 뒷모습만 똑같지 아예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소리도 똑같았고 그 특유의 말투 또한 똑같았죠. 전화하는 그 남자는 틀림없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로 숙소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1층으로 나와서 잠시 리조트 주변을 거닐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것을 겨우겨우 진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온갖 고생을 하면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부족함 없이 자라기를 바랬기 때문에 정말 아들의 교육에 대해서 또 먹거나 입는 것 등 모든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유난이라고 할 정도로 아들에게 투자를 했죠. 고등학교 때는 아이가 과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수소문을 해서 당시 150만 원이나 하는 과외 선생님을 2명이나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했죠.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물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설은들이 너무 애들한테 잘해주면 버릇없이 큰다고 했었는데 이건 버릇이 없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는 못 대할 것입니다. 아니죠.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등쳐먹을 생각은 못할 겁니다. 지엠이랑 애비가 참으로 만만하게 보였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1시간 남집 바깥에서 한참을 생각하고 걸은 뒤 다시 리조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숙소로 향하는데 며느리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반가운 얼굴을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그래, 바람 좀 쐬고 왔다. 여기 바다가 생각보다 괜찮죠? 그래, 그렇더구나. 어머니, 그이한테 들었는데 이번에 땅 증여해 주시기로 하셨다면서요. 아, 그래, 들었구나. 내 오빠가 이야기해줬어요. 그런데 어머니, 그 땅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왜? 돈이 필요한 거니? 그게 아니라 증여세도 내야 하고 또 이래저래 잘 투자를 해야 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요. 오빠랑 많이 이래저래 고민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구나. 부동산 같은 걸 투자할 생각이니?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 팔아서 그 땅 판 돈이랑 해서 좀 땅값이 올라갈 것 같은 아파트를 살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요즘 재테크야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니까. 그쵸?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그 땅 말고도 다른 땅도 조금 더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혹시 같이 주실 수도 있어요? 며느리는 해맑게 물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평생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모은 재산이었고 또 저 역시도 틈틈이 이런저런 일들을 해가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투자한 땅들이었고 또 지금의 집도 얻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집까지 내놓으려고 할까봐 저는 겁이 났습니다. 하기야 저들에게는 저는 항상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뒤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 후레자식이 있냐면서 욕을 하고 당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며 화를 내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화를 내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애들에게 진정한 가르침이나 줄 수 있을까요? 화를 내봤자 애들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그냥 저희랑 연을 끊고 살면 그만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다녀온 뒤 우리 부부의 일상은 밝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제 이야기가 아직도 사실이냐고 남편은 종종 묻고는 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도 며느리는 찾아와서 몇 번이고 이런저런 물건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그런 며느리의 행동이 아니꼽게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따로 인사도 받지 않고 방에 들어가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며느리도 이상하다는 그런 낌새는 눈치를 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도 그렇고 또 종종 같이 찾아와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어머니, 저희 애를 가질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생각하니? 가지고 싶다면 가지는 것 아니니? 저는 이렇게 아들의 물음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게 아니라는 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사실 요즘 세상에 할머니 도움 없이 크는 손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집사람도 일을 하니까 낮에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고요. 즉, 아들의 말은 저에게 애를 봐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혹여라도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말이죠. 저는 그것을 당연하듯 요구하는 아들을 보면서 도대체 아들에게 저란 존재는 무엇인가 점점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돈댁도 있지 않니? 그렇게 말하자 이번에는 며느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이번에 카페 사업을 하신다고 하셔서 아마도 시간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사돈이 카페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도 처음 들게 되었습니다. 돈이 만만치 않게 들 텐데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은 거죠. 이번에 사업한다고 집도 파신다고 하셨어요. 그제야 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에게서 땅을 받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돈은 사업을 생각하면서 자기 고급 아파트를 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대신 아들네 집을 팔고 우리 부부의 땅을 받아서 판 돈을 합쳐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서 같이 살려는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알았다. 이렇게 대답하고는 말았습니다. 뭘 별다른 이야기를 해줄 것도 없었고 저희 부부는 여전히 아들네에게 제대로 가르침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이번에도 뭔가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로봇 청소기 쓰세요? 못 보던 것인데. 아니, 안 쓰고 있다. 선물로 받았지.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 지인이 자기가 샀는데 한 번도 안 썼다면서 아까워서 저 준다고 해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녀석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잘 사용하지는 않게 되더군요. 어머니, 저거 저희 주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쓰지도 않는 것이고 아들이 사는 집이 깨끗하길 바라는 마음에 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것이 이제는 입에서 떨어지질 않더군요. 아니, 저건 중고거래로 팔 거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거절을 했기 때문이었고 또 너무 단호하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중고거래 하시는구나.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들도 뭔가 멋쩍은 얼굴로 이야기를 했죠. 저거 얼마나 하는데요? 그냥 우리 주시지.
아들의 말에 저는 정확히 말해줬죠. 121만 5천 원. 121만 5천 원이라고요?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네. 중고거래로 파는 게 낫겠다. 아들은 그리 말하면서 땀을 삐지 흘리더니 하더니 이내 집에 갈 채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뭐라도 하나 가져가고 싶은지 저에게 또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김치 맛있던데 저희 좀 더 주실 수 있어요? 그거 우리 먹을 거만 남아있다. 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아들은 오늘따라 왜 이러냐는 얼굴을 했지만 저는 그냥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 부부가 사라지고 나서는 더욱 곰곰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과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땅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주기로 했잖아. 그거 안 준다고 하면 난리가 날 텐데. 남편이 그래도 될까 하는 얼굴을 했죠. 하지만 오늘까지 아들네를 본 저의 입장은 바뀔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봐요. 우리를 그저 돈줄로만 보고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올 때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땅 달라는 이야기뿐이잖아요. 심지어 제삿날에도 제대로 오지도 않고, 또 이번 당신 생일에는 어땠어요? 이번 남편 생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뭔가 택배로 홍삼 같은 걸 보냈는데 축하한단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또 며느리와 방문을 할 때마다 음식이든 물건이든 전자제품이든 뭔가를 꼭 하나씩 들고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설이야말로 제대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이 다가오게 되었죠. 저는 이번 설에 아들과 며느리가 방문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앉아봐라. 그리고는 밥도 먹기 전에 서류를 2장 내밀었죠. 그 안에는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구나. 이게 뭔데요? 어머니, 아들이 서류를 바라보면서 물어봤습니다. 서류는 바로 효도계약서, 즉 부양계약서였습니다. 효도계약서라니 낯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뉴스에서 가끔 볼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부모의 돈을 노린 자식들이 그 돈을 빼돌리고 자신은 호가호위를 누리면서 부모를 버리는 사건들이 제법 있었죠. 얼마 전 우연히 본 뉴스 하나가 제가 이 서류를 쓰게 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뉴스에서는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 등을 물려준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이것을 물려받은 뒤 전혀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고소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판결에서 실제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그 증여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굳이 그 핵심 내용들을 추려서 서류로 만든 것이었죠. 물론 효도계약서라는 것이 실제로 법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에는 그 계약서를 만드는 순간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효도계약서라는 것을 정말 유치하지만 40이 다 되어가는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받아들고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러세요?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이 나서서 분노를 참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들었다. 내 놈이 왜 그렇게 우리 땅을 독촉하면서 달라는지 사돈 모시고 살 생각이더냐? 아들과 며느리는 남편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사돈을 모시고 사는 것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지. 사돈은 혼자서 사니까. 다만 너희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 땅을 달라고 독촉을 했다. 그리고 우리를 돈줄로 보고 음식이나 만드는 식모 취급을 해왔다는 것.
부정할 수 있어? 남편의 말이 벼락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아들도 아무런 이야기를 못했죠. 계약서 잘 보거라. 저는 그러면서 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가진 재산은 그 아래 써 있다. 내가 얼마큰 효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져가는 지분이 달라질 거야. 나머지 재산은 우리 남은 여생 편하게 보내는데 쓸 거 빼고 전부 사회에 환원할 거다. 기부한다는 이야기야. 그 말에 며느리와 아들은 난처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이건 너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돈댁에도 이 이야기는 해둘 거다. 너희들 행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건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대우이자 너희에게 하는 경고야. 우리는 널 키울 만큼 키웠고 그 의무를 다했다. 남편이 칼같이 이야기를 하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들에게 효도계약서라는 것까지 매밀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너무 하세요. 진짜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잘못을 했다면 얼마나 잘못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저희에게 냉정하게 구실 수가 있어요? 음식 그거 몇 개 가져다 먹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음식을 좀 가져가고 얌체스럽게 군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완전히 남만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주시기로 한 땅 그거 주셔야지.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둔 것들이 있는데요. 며느리와 아들은 발에 불똥이 떨어진 듯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확실히 지금 며느리와 아들의 눈에는 저희가 돈으로 보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생각을 바꿀 일은 없다. 그것 계약서대로 하고 싶다면 사인을 하고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대로 계획을 세워서 돈을 쓸 거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애들에게 정신을 바싹 차리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고 요지경이라고 하지만 제 부모 살 파먹는 짓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것은 도리를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짐승도 그렇게는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계약서를 내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모에게 지원할 생활비 액수, 부모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 방법, 정서적인 교류 방법과 횟수 등이 다 빈칸으로 되어 있을 거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결정을 할 사안이야. 그리고 재산은 n분의 1씩 조금씩 증여를 할 거야. 하는 만큼 돌아간다는 이야기지.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속이 참담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들 며느리네와 연을 끊고 살 수는 없었고 또 이들을 아직 바로 잡을 시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설에는 식사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네가 돌아가고 나서 남편과 저는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잘한 일일까요? 제 물음에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제안을 했을 때 나는 이게 맞구나 싶었어. 이렇게라도 가르치지 않으면 저 놈들 완전히 우리가 키웠다는 게 부끄러운 놈들이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 부모도 돈줄로만 보는데 밖에 나가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며 살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지금 다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정신을 차리도록 만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적어도 정신이 제대로 박혔다면 이렇게까지 지 부모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뜻인지 못 알아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좋은 대학의 대기업까지 들어간 아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반성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이었죠.
그것이야말로 저희 부부가 평생을 갈아 넣어서 키운 아들 농사에 실패했다는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간 아들과 며느리에겐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떠한 응답이라도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죠. 어쩌면 그냥 이대로 연락이 끊길까 싶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돈에게도 장문의 메시지를 그날 당일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게 다짐한 일을 했죠. 설령 이 일로 사이가 틀어진다고 한들 어쩔 수 없는 일 아닐까,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기존의 아들의 말로 들었던 그리고 며느리의 행동으로 파악했던 저희 처지라면 그것은 이미 부모, 시부모의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호구처럼 퍼주는 그런 노인일 뿐이었죠.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가지고 있던 땅들을 대부분 처분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었던 땅도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처분을 하자 재산이 제법 되었습니다. 노력하며 살아온 증거였죠. 그리고 우리 부부는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조금씩 기부를 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인테리어 기업에서 고문 역할을 하면서 아직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를 위한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남편이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해서는 주시던 안 주시던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아직은 충분히 생각이 정리가 되질 않았는지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고 문득 어느 날 찾아온 아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용서를 빌었죠. 그런데 며느리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제 계약서를 가지고 대판 싸웠다고 하더군요. 너무하신 것 아니냐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신은 이걸 보고 다시 옛날 생각들이 나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친정에 가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딱히 연락은 없다고 하더군요. 효도 계약서 같은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한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며느리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말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적어도 정상적인 생각은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각박하고 돈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아들 같은 경우 종종 찾아오기는 하는데 그 사과와 말이 진실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희 부부는 실제로 아들에게 내밀었던 효도 계약서를 그대로 이행할 생각입니다. 생각해보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저희 또한 더 나이가 들게 되더라도 아들 손을 빌려서 살 생각은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좀 더 뒤에 노후를 이야기했을 때 좋은 실버타운에 같이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죠. 그곳에는 요즘 의사도 실시간으로 거주하고 있고 음식 등도 다 케어가 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가격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 정도 돈은 이미 모아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들이 아직도 얼굴이 펴지지 않는 모습이라 그것은 참으로 마음에 걸리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입에서는 아직도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아들의 결혼에 방해를 놓은 나쁜 시어머니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나쁜 사람이 되어서 뭔가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다면
그 역할을 제가 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미가 되어서 못해줄 망정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욕을 먹을 수 있더라도요. 솔직히 말해서 그 계약서를 내밀고 난 뒤에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종종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속이 쓰리고 불편하더군요. 또 아들과의 관계가 이전과 같지는 않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농담을 하면서 지내는 그런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그저 제가 바란 것은 부모로서 생각해주고 그런 사랑을 받길 원했는데 너무 딱딱하고 거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굴었는지도 생각이 되더군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어찌 보면 거창하고 그런 사연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집안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나도 큰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냥 한번 화를 내고 말면 되었을 일일까요? 그랬다면 괜찮았을까요? 그냥 혼내는 걸로 끝낼 수도 있었는데 괜히 계약서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완전히 남남처럼 굴었으니 더 충격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 모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또 우환 없이 그저 집안의 평안이 올해에는 쭉 이어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